고요한 바다마을에 엄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벽 4시 반,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정화의 눈이 떠졌다. 몸이 시계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제주의 10월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이불 속에서 5분이라도 더 누워있을 여유는 없었다. 또 무릎이. 일어서려는데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요즘 들어 부쩍 관절이 아팠다. 그래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버텨왔다. 정화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다. 남편 영수의 영정사진 앞에는 어제 올린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정화는 식어버린 밥을 치우고 새 밥을 떠서 올렸다.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버텨보자. 은지가 어제 야근해서 힘들어하더라고. 민호는 또 한 달째 연락도 없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형광등을 켜자 20년 넘은 등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였다. 어제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는데도 대수대에는 아직 몇 개의 그릇이 물에 불어 있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후라이팬을 보며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곧 딜손을 움직였다. 푸념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어젯밤 생선시장에서 가져온 전갱이 한 박스와 고등어 몇 마리를 꺼냈다. 얼음이 거의 다 녹아서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아이고, 냉장고가 또 말썽이구나. 20년 된 냉장고는 요즘 들어 자주 고장났다. 수리비가 몇십만 원씩 나와서 그때마다 속이 쓰렸다. 새로 사자니 몇백만 원이고 수리하자니 또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정화는 우선 생선들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다. 칼을 잡는 손에 힘을 주었다. 전갱이 배를 가르며 내장을 빼내는 동작은 수십 년 반복해서 거의 무의식적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목에 무리가 갔다. 어제도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순간 방심한 사이 칼끝이 왼손 검지를 스쳤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나왔다. 정화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휴지로 감쌌다. 이런 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였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방금 들어온 모양이었다. 하얀 간호복이 좀 구겨져 있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은지야, 힘들었지? 밤새 응급실에 사람 많이 왔나? 네, 좀 바빴어요. 어르신들이 감기로 많이 오시고 엄마 또 손 다치셨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살펴보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다. 간호사라서 그런지 항상 이런 응급용품들을 가지고 다녔다. 괜찮다, 괜찮아. 이까짓 거 뭐. 엄마, 이렇게 매일 다치시면서 언제까지 이 일 하실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정화는 딸의 손길을 받으며 괜히 마음이 짠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다. 35이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자신만 돌보느라고.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너 걱정이야. 너도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그런 얘기 또 하시네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은지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정화는 딸이 자신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걱정됐다. 하지만 딸이 옆에 있으니 든든한 것도 사실이었다. 몸이 아플 때나 외로울 때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비안인지. 그런데 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연락 안 하던데. 오빠요? 글쎄요. 바쁘시겠죠. 은지의 대답이 어째 시원하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정은은 깊이 묻지 않았다. 형제 사이에도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시계를 보니 5시 20분이었다. 곧 해녀 김순자 할머니가 물질 나가기 전 미역국 먹으러 오실 시간이다. 그 할머니는 정화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으로 거의 30년째 단골이었다. 언제나 정화야 고생이 많다 하며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었다. 은지야, 너는 좀 쉬어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모녀는 나란히 서서 남은 생선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은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어머니 못지않았다. 이런 시간이 정화에게는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딸과 함께하는 조용한 새벽,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은지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정말 믿을 수 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화는 늘 그랬듯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다. 아직은 자신이 얼마나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횟집이 한산해진 시간이었다. 정화는 설거지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파스를 새로 붙이려던 참이었다. 따르릉 따르릉. 오래된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을 쓰니까 집 전화는 거의 텔레마케팅이나 보험 권유였다. 정화는 귀찮아하며 소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정화 씨 되시죠? 서귀포 시청 개발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정중하면서도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정화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횟집 운영에 문제가 있나? 위생검사에서 뭔가 걸린 건가?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해양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정화 씨 소유의 건물과 부지가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한번 나오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을까요? 개발이요? 무슨? 정화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개발이라니. 그럼 자신의 횟집이 없어진다는 뜻인가? 이 나이에 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보상금도 충분히 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으로 오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요? 얼마나? 그건 내일 직접 말씀드릴게요. 관련 서류 꼭 지참해 오세요.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화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보상금이라고 했으니 아예 쫓겨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줄까? 이 낡은 건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은지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야간 근무, 구라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 소리에 깬 모양이었다. 시청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건물이 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네. 개발이요? 그럼 횟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 횟집은 그들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 보상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내일 시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새로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오전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시청으로 향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챙겨 들고 평소 입지 않던 검정 정장까지 차려입었다. 공무원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었다. 서귀포 시청 3층 개발과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여러 부서가 섞여 있고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정화는 안내 데스크에서 담당자를 물어보고 한참을 기다렸다. 이정화 씨시죠?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공무원이 나타났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민호를 닮아 보였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받고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은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등기부등본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김 주무관은 친절하게 웃으며 정화의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두드리고 계산기를 누르고 다른 서류와 대조해보고 그 과정이 정화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다. 이정화 씨 건물과 부지 면적이 등기상으로는 200평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치도 바다 바로 앞이고 접근성도 좋고 여기 부지 보상 단가가 김 주무관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총 보상금이 6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68억? 68만 원이 아니라 68억 원입니다. 건물 보상금 3억, 토지 보상금 65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 순간 정화의 손에서 가방이 털썩 떨어졌다. 가방 속에서 지갑과 약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김 주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화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68억이 정말인가요? 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두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정화는 종이컵에 든 물을 마시며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68억 원.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돈이었다. 하루 매출이 좋을 때 20만 원, 나쁠 때는 5만 원도 안 되는 작은 횟집에서 68억이라니. 그런데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개발 착공이 내년 3월 예정이니까 올해 안에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이사 한 달 전에 지급됩니다. 그럼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시청을 나서는 정화의 발걸음은 들뜬 것과 동시에 무거웠다. 68억 원. 이 돈이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민호의 대출도 도와줄 수 있고 은지도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민호에게? 은지에게? 아니면 당분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횟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자신의 가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 이 모든 게 68억의 가치가 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3일 동안 정화는 고민했다. 68억이라는 돈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벅찼다. 결국 아들에게 먼저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민호는 회계사니까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역시나 바쁘다는 말부터 나왔다. 정화는 실망했지만 목소리를 밝게 만들려 노력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 갑자기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전화 너머로 민호가 며느리와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토요일은 아이 학원 때문에 바쁘고 일요일도 회사 모임이 있어서 정말 급한 일이에요. 좀 급해. 그럼 토요일 오후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볼게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토요일 오전 7시 KTX를 타고 올라간 정화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다. 복잡한 서울 지하철이 어려웠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가방에는 민호가 좋아하던 고등어 반건조와 멸치젓갈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넣어왔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는 정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경비 아저씨에게 돈과 호수를 말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니 귀가 먹먹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현관문을 연 며느리 수진의 표정은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평소 화장을 한 모습만 봤는데 민낯의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라 그런지 어색했다.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와서. 민호 있나? 네, 있기는 한데 아이가 학원 가야 해서 좀 바빠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정화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 안을 둘러봤다. 제주 바닷가 집과는 차원이 다른 인테리어였다. 커다란 TV, 비싼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아들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민호가 잠옷바람으로 나왔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고 머리도 좀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화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다. 무슨 얘기인데요? 그냥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민호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다. 정화는 가방에서 고등어 반건조를 꺼냈다. 내가 좋아하던 거. 어제 직접 말렸어. 아, 고마워요. 그런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집에 냄새가 좀. 아이가 생선 냄새 싫어해서요. 정화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성껏 준비해온 것이 냄새나는 짐이 되어버렸다. 아, 그래? 미안해. 몰랐네.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수지는 고등어를 받아들고는 빨리 냉장고로 향했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왠지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민호는 여전히 시계를 의식하며 물었다. 정화는 가방에서 시청 서류를 꺼내려다가 주저했다. 이 차가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68억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 민호야, 너 회사에서 힘든 일 없나?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바쁘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모습을 보니 서운했다. 오랜만에 온 어머니와 차 한잔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 건가? 어머님, 죄송한데
정윤이 학원 늦으면 안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수진이 초등학생 아들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다. 정화가 온 지 겨우 30분밖에 안 됐는데. 아, 그래. 가거라, 가. 정화는 서류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상금 얘기를 꺼낸다면 정말로 돈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68억이라는 액수를 말하는 순간 이 집의 모든 시선이 돈에만 쏠릴 것이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너무 바쁘면 엄마가 그냥 갈게.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오늘이 좀.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바쁜데 괜히 왔네. 엄마가 갈게. 아,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죠. 아니다. 너희 바쁘잖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화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68억 원을 가진 사람 같지 않은 그냥 초라한 늙은 여자였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정화의 마음은 무거웠다. 언제부터 아들과 이렇게 멀어진 걸까?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시골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 KTX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8억 원이 있어도 아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 나이에야 깨닫게 되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정화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민호네 집에서 느낀 그 어색함과 냉기가 가슴 한편에 응어리져 있었다. 아이고, 이런 걸로 상처받을 나이도 아닌데. 정화는 중얼거리며 은지가 일하는 보건소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5시. 보건소 앞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렸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일찍 와 계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은지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 듯했다.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저녁은 드시고.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자연스럽게 맥박을 재기 시작했다. 간호사의 직업병이었다. 야, 나 환자 아니야. 걱정 마라. 정화는 웃으며 딸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손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엄마,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예요? 손톱 주변도 많이 갈라졌네요. 아, 그거야. 생선 손질하다가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 일찍 끝났으니까 저희 집으로 가요. 약도 바르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은지의 원룸은 말 그대로 아담했다. 간호사 월급으로는 더 나은 곳을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작은 공간 곳곳에는 은지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화분들과 어머니 사진, 그리고 벽에 붙인 달력에는 어머니 병원 진료 일정까지 적혀 있었다. 앉아 계세요. 상처부터 봅시다. 은지는 응급처치함을 꺼내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소독했다. 아야,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화는 딸의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표정이 심각하네요. 은지는 반창고를 붙여주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가게랑 부지가 개발지역에 들어간대. 그럼 이사를 가셔야 하는 건가요? 보상금을 준다는데 액수가 좀.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68억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주는데요? 68억. 은지의 손이 멈췄다. 반창고를 붙이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졌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68억이래.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정화는 깊게 숨을 쉬었다. 민호한테 먼저 얘기하려고 서울 갔다 왔어. 오빠는 뭐래요? 아직 얘기 못했어.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고. 은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다. 민호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는 늘 미묘했다. 엄마, 이 돈 엄마가 쓰세요. 엄마 거예요. 은지야, 솔직히 말해봐. 이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어?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특별히 뭘 사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보건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워킹맘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고생하고요. 작은 돌봄 센터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엄마 돈이에요. 정화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68억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딸이 고마웠다. 너 정말 엄마 닮았다. 오려. 전 엄마처럼 강하지도 못해요. 강한 게 아니야. 너는 착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따뜻한 거야.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빠한테도 꼭 말씀하세요. 형제가 서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럴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민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걱정이 되었다. 그날 밤 은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화는 생각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고민만 생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지만큼은 돈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은지에게 보상금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여전히 민호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민호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와이프랑 같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뵈서. 정화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가 먼저 내려온다고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2시 민호 부부는 평소와 달리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한우 선물 세트, 고급 건강식품, 심지어 정화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마사지기까지. 어머님, 요즘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써보세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한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돈 아까워라. 에이, 엄마. 우리 이제 좀 여유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도 웃으며 말했지만 정화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점심 준비를 하며 정화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가 내려왔어. 너도 저녁 때 와라.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민호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다. 엄마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 응, 은지가 다 챙겨줘서 괜찮아.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좀 더 편하게 사시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도 좋은 데가 많다던데.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실버타운은 또 왜? 아, 그냥. 혹시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시면 어떻게 하실까 봐서요. 은지가 이상하다는 듯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엄마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화는 우연히 민호가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여보, 언제 말씀드릴 거야? 좀 더 분위기 봐서.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소문 돌고 있잖아. 우리만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 정화의 손이 멈췄다. 소문이 돌고 있다고. 엄마. 민호가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시청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정화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연락? 그냥 마을 사람들이 개발 얘기하길래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되나 싶어서. 정화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는 시선을 피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 뭘 듣고 온 거야? 동네 김 사장님이 그러는데 어머니 가게 자리가 보상 대상이라고. 그래서 왔구나. 정화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68억. 보상금이 68억이래. 순간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호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액수를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그럼 정말이야. 그런데 민호야, 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니? 민호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야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죠. 다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어려우실 테니까. 관리는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가 남편을 툭 쳤다. 여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 그 순간 정화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은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은지는 무겁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 돈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대가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너희 몫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은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셔? 그러니까 오빠가 진짜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나는 회계사니까. 회계사면 돈 관리는 잘하겠지. 그런데 오빠, 혹시 요즘 돈 쓸 일 있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은지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화의 표정에서 뭔가 상처받은 기색을 읽었다. 엄마,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 안 했어. 다만 엄마는 이제 알겠다. 누가 정말 엄마를 걱정하는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도 엄마 걱정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지만 정화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68억은 은지에게 줄 거야. 엄마. 민호와 며느리는 동시에 소리쳤다. 왜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은지도 당황했다. 은지야, 너는 엄마가 서울 갔을 때도 물어보지 않았어. 민호는 소문 듣고 바로 내려왔고 이 차이를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야, 내가 그 돈으로 뭘 할지 엄마가 다 안다. 은지는 남을 위해 쓰겠다고 하고 민호가 일어났다. 엄마,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긴 하지.
하지만 돈 냄새 맡고 달려온 아들 말고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딸에게 주고 싶어. 그날 밤 민호 부부는 말없이 서울로 돌아갔다. 정화와 은지는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오빠랑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다. 진짜 가족이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말이다. 창작된 글이지만 돈 앞에서 가족 간의 본심이 이렇게 다른 현실이 슬픕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